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시사 토크 명쾌한 주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제주 지역 이슈들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오늘도 이 자리에 현덕규 변호사, 제주 파타컴의 고재일 기자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요즘 변덕스럽습니다. 지난주에 낮 기온이 20도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봄 날씨가 됐다가 다시 또 이번 주부터는 겨울 날씨로 돌아가고 있는데, 고재일 기자님은 서귀포에 계시잖아요. 네네. 네, 지금 서귀포 쪽도 날씨가 마찬가지인가요? 뭐 오늘 아침에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네. 그래도 이게 제주시 오니까 이 제주시 추위는 못 당하겠네요. 이게 참 제주도가 넓구나. 네. 이런 거 많이 느낍니다 요즘. 같은 제주 안에서도 변화무쌍한 그렇죠. 게 제주 네. 날씨죠. 현덕규 변호사님은 이번 겨울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아마 오늘이 제가 느끼기로는 올겨울에 가장 추운 날이 아닌가. 이번 주 내내 춥다 그러더라고요. 심리적으로 네. 또 그런 게 생기죠. 지난주에 워낙 따뜻했으니까. 그렇죠. 예. 변호사님 또 라이더시니까 또. 네. 예, 요즘 뭐 제가 이륜차를 좀 타고 다니는데 예. 좀 많이 춥습니다. 예. 건강 관리 주의하시고요. 예,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제주도 대규모 인사입니다. 제주도가 민선 8기 첫 번째 조직 개편에 따른 2023년 상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인사 규모만 10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대폭 인사였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제주도가 오는 17일자로 올해 상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의 허문정, 농업기술원장의 고상환, 도의회 사무처장의 김애숙, 기후환경국장에는 양재윤 씨를 발령했습니다. 또 건설주택국장의 양창원, 공항확충지원단장의 좌정규, 도시균형추진단장의 고성대, 관광교류국장에는 변덕승 씨가 임명됐습니다. 농축산식품부국장의 문경삼, 해양수산국장의 정재철,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의 강민철,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에는 고종석 씨가 임명됐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이슈로 꼽은 게 공무원 인사가 다른 지역보다 제주 지역이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제주에서 공무원들이 인구에 비해서 좀 숫자도 많다고 하고요. 실제로 지역 여론이라든지 이런 미치는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항상 이제 공무원 인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특히 이번에 오영훈 지사가 당선된 이후에 물론 뭐 지난 여름에도 한 차례 인사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처음으로 이제 자기 색깔을 드러내는 인사가 될 것 아니냐 해서 관심이 쏠렸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뭐 고재일 기자님은 이번 인사 관련해서 뭐 어떤 뭐 평가라든지 뭐 들어보신 게 있습니까? 이게 전 항상 그렇지만 항상 정기 인사가 끝날 때마다 예. 이 인사의 특징을 분석해가지고 이걸 뭔가 기사화한다는 게 참 기자로서는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인사 담당 부서에 이번 인사의 특징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은 누구는 승진할 때가 돼서 승진할 수밖에 없었고, 뭐 누구는 이제 뭐 이렇게 그 인력 풀 자체가 워낙 한정돼 있다 보니까 예. 이 얘기를 끝까지 듣다 보면 인사 기사는 못 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저희 바닥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러면 이제 참 해석의 영역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예. 예. 사실 이게 5,000명이 넘는 이 제주도 공무원의 어떤 인사를 이걸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해석한다는 게 참 상황에 따라서는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뭐 어쨌든 이 언론계 내외부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나오는 걸 보면은요. 아직까지는 좀 무색무취한 그런 인사가 아니냐. 특별한 포인트를 좀 약간 잡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이 인사 예고 자체가 금요일 날 오후 굉장히 늦게 나왔거든요. 6시에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기자들이 좀 뭔가 이걸 분석하고 뭔가 그랬어요. 기사를 쓰기에는 좀 약간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그만큼 고심했을 수도 있고요. 네, 근데 또 보면은 이제 항상 정기 인사가 이렇게 있다 보면은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인사 전이라든가 인사 후에 어떤 뭐 공무원 노조라든가 관련 단체에서 뭔가가 좀 나올 법도 한데 이게 좀 그게 없다 보니까 이번에는 네. 좀 판단하기가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판단 유보. 네. 현덕규 변호사님은 혹시 뭐 지역에서 이번 인사에 관련해서 어떤 평가 뭐 들어보신 게 있으신가요? 뭐 따로 들은 건 없고 저희 형님도 이제 퇴직하셨습니다만은 정년이 돼서 예, 과거 예. 이제 제주도청 공무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시군요. 정기 인사가 되면 예. 상당히 그 인사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약 1,000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어쨌든 승진도 하고 자리를 옮기고 그랬는데, 특히나 이제 작년에 이제 조직 개편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따라서 자리를 이동이 많았던 것 같고,
이제 어떤 언론에서 보니까 그 여성 고위 공직자들이 약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찌 보면은 이미 이제 공직자 사회에 이제 과거에 비해서 여성분들이 많이 진출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승진할 수 있는 어떤 연한이 되고 자연스러운 하니까 현상이죠. 자연스럽게 된 것이지 뭐 특별히 이제 여성을 더 중용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아직까지 뭐 어떤 무슨 어떤 소위 말하는 붕당 인사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안 나온 걸로 보면은 그냥 전반적인 어떤 그 순환 배치 공무원 사회에 근데 그런 원칙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진 인사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과거에는 제주에서 그 특히 도청 공무원 인사가 있을 때마다 선거 공신 또는 뭐 학연, 지연, 혈연에 따른 정실 인사 논란이 계속 있어 왔잖아요. 이제는 좀 그런 그 관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뭐 그 구습 네.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됐다고 봐야 될까요? 이번 인사만 가지고 어떤 공직사회의 그런 약간 예전에 안 좋은 관행이 개선됐다라고 결론을 내리기는 아마 조금 어려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이 도정의 인사 논란이라는 게 이번 정기 인사 말고 이미 취임 초에 뭐 정무직 임명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과정에서 이미 한번 걸러졌기 때문에 행정시장 뭐 네, 인사도 굉장히 그렇습니다. 논란이 컸고. 뭐 또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오영훈 도지사 스스로가 지난 1월 4일에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 어떤 그 인사와 관련된 외부 청탁이나 개입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수준의 어떤 이 주문을 던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들어왔다는 거겠죠. 아, 들어왔다. 네, 뭔가 왜냐하면 이미 이 취임 초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때 이제 뭐 공직사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외부 청탁 상황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좀 몇몇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좀 약간 그런 것을 차단하려 한 지사의 인사권자의 개인적인 의지도 있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우리 오영훈 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라든가 예. 또 굉장히 또 경제가 많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좀 공무원 조직을 중심으로 뭔가 일하는 분위기 좀 어떤 그 외부 상황에 대해서 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인사권자의 좀 의지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나름대로 좋게 한번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현덕규 변호사님은 과거에 비해서 공직 사회의 뭐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 많이 바뀌었다고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공직사회 인사를 보고 나서 어떤 평가를 할 때는 특정 고등학교 인맥이 약진을 했느냐 이런 예, 부분들을 많이 이제 제주에서는 그런 예. 부분을 많이 따지죠. 따지죠. 근데 이제 사실 오영훈 도지사님이 졸업하신 고등학교가 예. 서기 고등학교죠. 예, 서귀포 그러니까 지역입니다. 아직 그 공직사회의 어떤 주류를 형성하기에는 인원적인 어떤 부분도 좀 있을 테고 그밖에 이제 제주시 지역에 있는 또 여러 개의 고등학교 출신들이 많이 이제 공직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떤 이제 배제하고 내지는 이제 주도하는 그런 어떤 특정 흐름을 만들기에는 여건 자체가 그렇지 않아서 이제 그런 부분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과거에 이제 소위 이제 원희동 도지사 때 보면은 이제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예. 어떤 이제 맥락의 인사들이 중용이 됐다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제주 1구 출신이셨으니까 예. 또 이제 제주도의 이제 역사로 치면 요즘에 학교들이 많아졌습니다만 과거에 2대 이제 인문계 예. 양대 산맥이었으니까 비교해서 어떤 이제 흐름을 만들어서 말을 만들기가 용이했는데 예.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까 내면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뭐 동문 출신들이 조금 약진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걸 어떤 주류다, 어떤 흐름이다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인사에 잡음이 없다는 것은 바람직한 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영훈 지사가 아직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예. 자, 그런데 뭐 인사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도정과 관련돼서 한 가지 최근에 그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12월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어떤 직무수행 평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를 했는데 오영훈 지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49.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국 17개 시도지사 중에 13번째라고 해요. 반면에 김광수 교육감은 계속 1위를 놓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난다고 우리가 해석해야 될지
어떻게 보시나요? 고 기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영훈 지사 같은 경우에 지금 49.2% 예. 지지율로 뭐 13위라고 하는데 예. 이것도 그나마 지난달에 비해서는 조금 오른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오영훈 도지사가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의 득표율과 좀 비교하면 한 2~3% 정도 지금 빠진 수치이기 예.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당시 오영훈 후보를 택했던 표심이 그래도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이게 이제 그 몇몇 기사를 통해 가지고 순위로 이렇게 집계되다 보니까 예. 상대적으로 굉장히 하위에 있는 것처럼 좀 약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지 그 않을까. 교육감이 1위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약간 이제 별개의 문제로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사실 그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지자체별로 그 어떤 그 유권자 선거 구민들의 어떤 정치적 성향이라든가 경제 상황이라든가 연령대 직업 분포가 굉장히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이걸 하나의 틀로 맞춰 가지고 어떤 그 직무 수행 평가를 성적표로 낸다는 게 이걸 순위로 매겨 가지고 낸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개인적으로 좀 약간 이게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약간 그런 의문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그 리얼미터가 한 10월부터 자체적으로는 순위 발표를 자꾸 안 해요. 예. 예, 그래서 아마 리얼미터에서도 그런 점을 반영을 해서 보면 이제 그 어떤 이 광역자치단체장의 취임 이후 월별 여론조사의 지지율 추이만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하고 설명을 하려는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는 네. 보여요. 제주가 아무래도 특정 정당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는 지역은 아니다 보니까 예, 그렇죠. 뭐 어느 정도 뭐 민주당 지지자와 뭐 국민의힘 지지자와 어느 정도 섞여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특정 그 지금 굉장히 그 순위가 높게 나온 지역들하고는 그러니까 좀 1위가 이제 그 전남지사가 1위로 나왔고, 뭐 경북, 예, 뭐 이런 2위가 지역들. 뭐 이렇게 오히려 이제 뭐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최하위로 나왔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지역 구민의 어떤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뭐 지금 사실은 이제 선거가 끝나면 보통 한 이제 6개월 이상, 뭐 길게는 조금 더 볼 수도 있는데 이제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예. 여론이 많이 좋잖아요. 이제 예. 언론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보통은 그 지역에서 이제 어떤 압도적 다수를 예.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지방 정부가 들어서면은 예.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제주의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선거에서는 이제 지금 야당이죠. 민주당이 네. 승리해서 이제 오영훈 도지사가 당선이 됐는데 전국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정부하고는 이제 반대편에 있는 정부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비판적인 시각이 많이 이제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보다도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지지율이 이제 50%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굳이 순위로 얘기되면 이제 중하위로 나오는 건데 그리고 또 조금 올랐다고 하지만 이제 그 새로운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제안을 했는데 그 정책 제안들이 아직 그 도민들한테 그 마음으로 와닿지 않는 부분도 좀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그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 그것들이 많은 이제 관심을 끌어들고 이제 지지를 끌어내야 되는데 제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5분 도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유보적인 부분이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999년입니다. 제주에서 발생한 장기 미제 사건, 이승용 변호사 피살 사건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지난주에 나왔는데요. 살인 혐의를 무죄로 인정하는 취지에서 원심을 환송했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 1999년 제주시 삼도동의 한 골목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승용 변호사. 당시 단서와 목격자를 찾지 못해 미제로 남았던 사건은 지난 2020년 조직폭력배 56살 김모 씨가 한 방송에 나와 자신이 사주를 받고 후배 조직원에게 살인을 교사했다고 자백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붙잡혀 송환된 김 씨는 후배 조직원과 짜고 이 변호사를 살해하고 취재하던 방송사 PD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증명이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방송사 PD를 협박한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특별히 제작된 흉기의 사용 사실을 알고 있는 등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김 씨의 진술 가운데 살인을 지시했다는 폭력배 두목 백모 씨가 당시 교도소에 수감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범행을 직접 저지른 후배 조직원의 도피 과정에 대해서도 김 씨가 일관성 있게 진술하지 못했다며 사건을 파기하고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사건을 무죄의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사건은 다시 미궁에 빠지게 됐습니다. 예. 제가 영상 나가기 전에 확정 판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확정은 아닙니다. 지금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결론이 난 상태는 아니고 다시 파기환송심을 통해서 다시 대법원에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 전개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살인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였다가 다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서 사건이 지금 다시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된 상황인데요. 이번 대법원 판결, 아까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 모든 이제 판결 내용을 다 전달해드리진 못했고, 먼저 현덕규 변호사님은 이 대법원 판결 어떻게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이 사건은 사실은 이제 공소시효 제도의 어떤 맹점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 김 씨는 이제 본인의 어떤 사건 관련된 내용을 제보를 하고 일종의 자백을 한 이유도 공소시효가 다 만료가 됐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처벌을 받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법이 좀 바뀌어서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본인은 그걸 모른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자기가 어떤 직접적인 관여를 했다라는 부분을 약간 이제 연막을 쳤어요. 두 가지 부분을 이제 진술을 했는데 하나는 구체적으로 그럼 이 변호사의 어떤 그 살해 지시를 누구로부터 받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실제로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직폭력배 중간 간부인 백모 씨요.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말 자체가 사실은 이제 그 거짓일 가능성도 많은데 감옥에 있었다고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을 내세운 것부터가 어쩌면 이제 어떤 진상을 알아보기 어렵게 일부러 좀 혼선을 가져준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프로그램에서 분석한 거에 되면은 여러 가지 그 배우가 몇 사람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좁혔는데 그 사람은 또 마침 또 그 당시 교도소에 수감 중이어서 이 부분이 좀 있으면 들어온 것이고 또 하나는 직접 실행을 한 사람을 이제 자기 후배 폭력배를 지명했는데 그 사람은 또 사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진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한 거죠. 근데 또 이 김 씨의 진술을 들어보면은 사건에 관련해서 깊숙한 내용, 자세한 내용을 좀 많이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알 수 없는 건데 문제는 공모를 했다는 부분까지는 자백을 인정을 했는데 그 공모했던 부분이 살인을 공모한 게 아니라 지시를 받은 내용도 혼 좀 내주라 그랬고 자기가 후배하고 공모한 내용도 그냥 혼 좀 내주라 했고 현장에 자기는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는 건데 그 직접 살해를 했다라고 지명된 그 손모 씨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사망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람을 직접 현장에 있었던 어떤 그 정범으로 기소를 못하고 공모를 통해서 공동정범으로 공모공동정범이라는 이론을 가지고서 정범으로 기소를 한 건데 공모공동정범이라는 거는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도 형사 책임을 같이 지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명확한 기획에 의해서 지휘를 하고 각자 역할 분담을 해서 이제 범죄를 이루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학술 용어로 기능적 행위 지배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법원에서는 항소심에서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한 거죠. 1심에서는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고 근데 대법원에서 본 거는 이 살해 당시에 어떤 어떤 공격받은 내용을 보면 목 부분에 약간 그 치명상이 아닌 상처를 입었다가 나중에 돌아서서 이 앞쪽에 가슴 쪽에 치명상을 입는 걸 볼 때는 처음부터 그냥 단번에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격투나 저항이 있던 과정에서 그 살인까지 나간 약간 우발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현장에 있던 사람이 우발적인 행동까지 나가는 거를
기획하고 공모한 사람이 그것까지 예상할 수 있겠냐라는 부분에서 대법원은 그거는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겠냐. 그래서 그 부분까지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상해치사로 만약에 기소가 됐다면 공소시효가 만료가 된 거죠. 만료가 돼서. 공소시효는 만료됐지만 재판 결과는 다를 수도 있었을 그러면 아예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이 나면서 예. 아예 유죄 뭐 공소시효 범위 안에서는 상해치사는 성립도 할 수 있었다는. 아니 법 죄명으로는 설명할 수 있지만 처벌을 할 수가 없죠. 예. 예. 그러니까 검찰은 결국 살인으로 예. 이제 기소를 할 수밖에 없었고. 없었던 것이고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법 논리적으로는 예. 좀 그렇게 되는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사실은 참. 살인죄뿐만 아니라 상해치사도 이게 사실 아주 종이 한 방울 차이거든요. 그 사람의 내심의 의사 내지는 미필적 고의 뭐 이런 부분이 명확한 고의하고 상해치사에 있어서 치사 그 부분이 그러니까요. 예. 미필적 고의까지 되면은 그 아주 모호한 경계가 있기 때문에 살인에까지 이른 경우에는 특히나 상해 같은 경우는 이제 과실치사가 아니라 상해치사는 이제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부분에 그 부분까지도 같이 연장이 됐었으면은 충분히 심증적으로 이 사람이 범죄 행위에 상당한 부분 기여했다라는 건 다 법원에서도 인정하는 거니까 어떤 그에 알맞은 죄책 이 사람이 무죄는 아니거든요. 적어도 상해치사는 된다는 건데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이제 법적으로 그걸 물을 수 없게 되는 아주 안타까운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 법질서 입장에서는 한계를 느끼는 그런 사건이 되고 만 거죠. 지금 현재는 계속 구속 상태이긴 해요. 그 예, 예. PD에 대한 그 방송 협박죄. PD에 대한 예, 협박 네. 혐의로 해서 그 부분이 이제 징역 1년 6월이 나와서 지금 계속 구속 상태이긴 한데 참 너무 아쉬운 게, 살인죄에 대해서 12년이죠. 예. 12년 선고됐던 부분은 이제 무죄 취지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나온 부분인데 고 기자님은 이 사건 판결 나온 거 보시면서 뭐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참뭐 법적인 문제니까 법적으로 바라봐야 될 상황입니다만은 사실 이게 방송 나간 다음에 제주경찰청에서는 거의 뭐 명운을 걸다시피 하고 이거 재수사를 했거든요. 예. 사실 이게 뭐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1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던 1심 법원도 이 피고인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무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뭐 그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이 사건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상태에 있다는 거를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인정을 한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도민들의 정서도 그와 비슷한 게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고 사실 강력하게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 자체가 아무래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했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이게 좀 뭔가 법감정과의 좀 약간 괴리, 요런 걸 좀 느끼는 그런 판결이 아니었나 아쉬움이 좀 많이 듭니다. 지금 이 사건의 증거가 그 피고인의 진술하고 진술이죠. 정황 증거 네. 두 가지밖에 없다 보니까 뭐 이런 이야기 나올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데. 지금 제일 아쉬운 것이 그 초동 수사 단계에서 예. 그 증거물들을 충분히 확보가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의 진술과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 혹시 흉기가 발견되고 지문이라도 채취가 돼서 예. 남아 있었으면 뭐 거의 정범으로 기소가 됐고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얘기만 듣고 이제 사건을 재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이 사람이 머리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일부러 수사를 나중에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말에 그 이제 자기 말 자체의 허점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그렇다고 그거를 벗어나서 검찰이 이제 없는 그 잘 모르는 소위 말해서 이제 소설을 쓸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데 지금 남아있는 방법은 그 당시 남아있는 증거들을 최대한 어떻게든 간에 다시 잘 구성해서 이 사람이 이제 정범이 아니었느냐 하는 부분인데 아마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겠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불가피하게 그게 입증하기 어렵다고 봐서 이제 공모공동정범으로 간 건데 상당히 좀 많이 아쉽습니다. 원래는 그 기소 시점에서는 수사기관에서 배후까지 수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었어요. 사법 처리와는 별도로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은 밝혀보겠다. 그래서 배후도 수사를 하고 의지를 밝혔었는데 이번 판결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많이 어려워졌겠죠.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 판결 직후에 입장을 낸 것이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해서 공소유지에 최선을 맞습니다. 다하겠다. 이제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한번
살인 혐의에 대한 유죄를 입증해 보겠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게 대법원이 어차피 요구한 게 증거를 가져와라. 네, 추가적인 증거. 이거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게 1999년 이미 20년도 더 된 어떤 그 현장에서의 상황, 뭐 증거가 정말 이 운이 좋아가지고 발견되지 않는 이상 공소 유지는 좀 약간 어렵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제3자의 제보가 나오면 이게 뭐 좀 가능한 건가요, 이게? 그거 가능하죠. 예. 그러면 예. 현실적으로는 뭐 어떤 실질적인 증거 대신 뭐 이 사건의 내막을 알고 있거나 요 관련된 어떤 정황을 알고 있는 제3자의 제보 빼고는 좀 약간 기댈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 역시 고 기자님 아주 기자의 날카로운 분석이시네. 저희는 이제 그게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고 물적 증거에만 어떤 집착을 하고 뭐가 있을까라는 아쉬움이 세월이 자꾸 너무 나는데 많이 흘러서 물적 그러니까 증거는 사실 네. 지금 와서 찾기는 그렇죠. 어려운 새로운 것 같습니다. 증거가 나오기는 어렵겠죠. 그 당시 이제 확보해 놓은 게 아니면. 근데 이제 제3자의 진술이라도 구체성인, 신빙성이 있는 진술이 나오면 그거는 제 공소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제가 이른바라고 하겠습니다. 제주 간첩단 사건인데 파장이 전국적으로 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제주 시내 한 주택에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진보당 제주 지역 전현직 위원장인 강은주 박현우 씨와 고창건 전국농민회 총연맹 사무총장 등 3명에 대한 압수수색이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은 강은주 전 위원장이 지난 2017년 7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노동당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다른 2명과 함께 제주의 한길회라는 지하 조직을 만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반미 투쟁 확대와 한미 군사훈련 중단 투쟁 등을 암호 프로그램과 클라우드를 통해 지시받고 일부는 실행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5월 민주노총 제주지부의 진보정당 후보 지지 선언 역시 북한이 이들을 통해 지령을 내린 것으로 국정원 등은 보고 있습니다. 말기암 투병 중인 강 전 위원장 등 3명은 수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국정원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진보 단체들도 최근 북한의 무인기 침투 사건으로 안보 공백에 책임이 불거지자 정부가 간첩단 사건으로 조작해 보수 언론에 흘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제가 매 선거 때마다 해왔던 그런 일상적인 사업을 했던 것이지 특별하게 무슨 북의 지령에 의해서 내지는 누구의 영향력에 의해서 이것이 가당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은 국정원의 요청대로 압수물에 대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압수물 분석 후 추가 수사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명쾌한주에서도 한번 다뤘었는데요. 지난해 11월부터 압수수색이 2차례 크게 보면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가 진보 정당의 전직 위원장 자택에 대해서 그 이후에 현직 위원장까지 수사가 확대됐고 이 문제가 가장 최근에 지난주에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상세히 보도를 했는데 그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제주 지역 진보정당 간부들이 제주도에 한길회라는 지하 조직을 설립하라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반정부 활동을 해왔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됐고 지금 계속 날마다 지금 뭐 경쟁적으로 지금 보수 언론에서 이 부분을 지금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혐의가 지금 완전히 뭐 확정된 건 아니고요. 뭐 기소를 하거나 지금 신병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그런 것까지는 아직 안 왔습니다만은 일단 압수수색 이후에 지금 혐의 사실에 대해서 중앙 언론을 통해서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일에 대해서는 지금 섣불리 우리가 판단을 내리긴 어렵습니다만 어떻게 보고 계신지. 예. 참 공안 사건은 참 어렵습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어쨌든 영장이 발부가 돼서 압수수색이 실제로 진행된 것까지만 봤을 때는 뭐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부 사실관계까지는 법원이 인정을 한 것 아닌가. 예.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다만 이 지금 현재 어쨌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진보정치권 관계자 3명에 대해서 예.
구속 수사가 아니고 지금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했을 때는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지만 이게 구속을 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경험적인 판단이 듭니다. 예. 사실 이제 국가보안법 사실 저희도 이제 취재 현장에서 뭐 80년대 뭐 그때 근무를 하셨던 기자 선배님이 이러면 모를까. 뭐 90년대 이후부터는 사실 기자들이 그렇게 국가보안법 관련해 가지고 취재를 하거나 이렇게 보도를 할 없었죠. 일이 많이 네. 없었거든요. 저도 기자하면서 국정원이 압수수색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국가보안법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제 뭐 법령을 좀 이렇게 봤더니만 어쨌든 주요 죄목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뭐 반국가단체 조직과 결성이라든가 예. 뭐 어떤 지원, 금품 수수, 뭐 잠입 탈출, 찬양 고무, 회합 통신, 편의 제공, 불고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영장에서의 그 한길회 예. 얘기를 나눈 걸 보면 어쨌든 반국가단체 조직과 결성에 일단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다만 이 반국가단체와 관련해 가지고 저도 어쨌든 오늘 방송 준비를 하면서 최근에 접했던 반국가단체 사건이 어떤 게 있는가 이렇게 좀 살펴봤더니만 예전에 그 이석기 국회의원 내란 선동 사건이 있더라고요. 예. 그때 이제 지하혁명 조직 아로라는 걸 R5, 조직에 예. 뭐 리볼루션 뭐 오거니제이션인가 뭐 아무튼 그 약자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그 이 지하혁명 조직 아로 조직에 대해서 반국가단체 조직과 결성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 네, 검찰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그 어떤 130여 명이 모여서 회합도 하고 나름대로 어떤 그 뭐 규정이라든가 뭐 조직 목표라든가 요런 거를 구성을 했다라고 보고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예. 법원에서는 어쨌든 요 관련해서 이 증명, 이 구성 요건을 얼마나 증명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좀 굉장히 엄격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전부 인정을 할 수 없다라 해서 무죄 취지로 선고를 내렸고 내란 음모 역시 입증을 굉장히 까다롭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글쎄요. 이게 이제 다시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기소 어쨌든 이 압수수색과 이제 앞으로 있게 될 것으로 보이는 기소의 취지가 정말 우리가 국가보안법이 목표로 하고 있는 어떤 반국가 단체 이적 행위에 대한 처벌과 그에 대한 어떤 이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정치적인 목표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라고 참 가슴 떨리게 얘기를 합니다. 편덕규 변호사님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지금 뭐 정보가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떻게 보고 계신지. 예. 저는 이제 보도된 내용만을 이렇게 보면 이제 히읗 기억 히읗이라고 그런 조직의 명칭이 하여튼 특이하죠. 한길회라는 것도 이제 언론에서 이제 추정 내지는 약간 이제 어느 정도 한 이제 경찰을 것이지. 통해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아마 자료에 나온 그 직접적인 자료에 나온 거는 히읗 기억 히읗회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약간 의도적인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드러나더라도 쉽게 이제 발음하기 어렵고 지칭하기 어렵도록 이제 한 것 같긴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반국가 단체 조직까지 가려면 그 상하 간의 어떤 지휘 체계, 전체적인 어떤 규모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공안 수사 당국에서는 혹시 그런 점이 있는지까지 물론 수사를 할 겁니다만은 최종적으로 그렇게 나오기는 쉽지는 않고 지금 이제 우리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보고 있는 반국가 단체는 사실은 북한이죠. 북한 정부를 말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나와 있는 어떤 그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회합 통신 정도는 어느 정도는 이제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점 나오는 게 북한 부대에서 접선을 했다. 뭐 접선을 했다라는 거는 멀리서 망원렌즈나 이런 걸로 촬영해도 알 수 있는 것이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알 수는 없는 거지만 또 3일간의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어떤 특정 장소를 계속 3일 동안 왔다 갔다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면 거기서 숙식을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사실 그 안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뭘 했는지는 뭐 도청이나 안에 내부자가 있지 않는다면 알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런 정황 하에서 정말 이 사람들이 북한으로부터 어떤 지시나 교육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한 물적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압수수색도 하고 있는 과정이라 보여지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게 이제 증거가 나오면 적어도 회합 통신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올 테고 거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반국가 단체인 이제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서 어떤 이제 행동을 나갔다라고 그러면 이제 처벌의 어떤 강도는 있겠지만 분명히 이제 실정법 위반 부분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제 이런 어떤 수사나 이런 것들은 장기간에 계속 이제 추적, 감시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정황을 확보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정말 이 사람들의 어떤 행위나 그런 것들이 다 나온 건 아니다. 나와서 구속영장을 치게 되면 사실은 또 구속기간의 제한을 받아서 구속기간이 끝나면 바로 기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전모를 밝혀내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기간을 단축시켜버리면 그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이제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가는 단계다. 근데 법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면 압수수색 영장을 우리가 많이 쉽게 내줍니다. 그게 어떤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의심스러우니까 들여다봐야 되는데 압수수색 영장 없이는 남의 자료를 볼 방법이 없거든요. 뭐 금융자료도 마찬가지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부 아니면 뭐 일기장 무슨 메모 수첩 이런 것들을 볼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영장은 발부가 된 것인데 아직은 어떤 예단을 갖고 말씀하기는 좀 어렵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시민단체들이라든지 진보 정당에서는 진보 진영을 탄압하기 위한 짜맞추기 수사, 공안 탄압, 조작 사건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는데 조선일보를 특정 언론을 통해서 압수수색 영장 내용이 단독 보도된 것을 놓고서 정부가 의도해서 어떤 정보를 흘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공 수사가 약화됐고 그래서 지난 정권의 책임이 있다. 그래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올해 말로 경찰로 넘어가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적 논쟁으로도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예. 그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80년대 유행했던 유머인데 CIA하고 KGB하고 안기부 직원들이 산에서 쥐 잡는 시합을 했다라고 해요. 우스갯소리입니다. 무슨 얘기 하시려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KGB는 그 쥐를 하루 만에 잡아왔다 그러고 사람을 풀어서 CIA는 뭐 각종 첨단 장비를 동원해서 반나절 만에 잡아왔고 우리 안기부가 1시간 만에 잡아왔다라고 합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아니 곰 보고 너 뭐야? 저 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우스갯소리가 뭐냐면 아무튼 과거부터 우리 공안기관의 어떤 수사 기법이라든가 정보 획득에 대한 어떤 방법론적, 도덕적 어떤 이 사법 통제적인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예. 사실 그 국가정보원법이 이제 2020년에 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이제 국회를 통과시킨 그런 법안인데 이 안에 이제 그 대공수사와 관련한 업무를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하는 그런 내용이 담고 있었습니다. 이거 대표 발의하신 분도 보니까 김병기 수석 사무부총장이라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원 출신으로 이분이 영입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 자체도 지금 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요 대공수사권 이관 관련의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뭐 그쪽 기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별 문제 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십니다. 예. 그래서 이게 참 지금 보면은 이 뭐 흔히 약간 이른바 제주 간첩단 사건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건에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은 이 어떤 이른바 이 간첩단 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어떤 이 사건 자체로 이야기가 확산되고 있는 게 아니고 정작 엉뚱한 데서 이러니까 대공수사권을 계속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국정원이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에서 지금 여야가 지금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사건의 본질과 그에 파생된 어떤 논의의 구조나 과정을 보면은 일부에서 의심하는 것처럼 그럼 결국 이 사건도 어떤 이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한 여론을 좀 환기시키고 특정 기관이 의도하는 바대로 이걸 좀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문제 제기와 의심에 대해서는 좀 한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발언하기가 오늘 힘드네요. 오늘. 그렇죠. 예,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기소도 되지 않은 사건인데 워낙에 지금 전국적으로 보도가 많이 되고 있어서.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공안 사건이라는 게 특성상 어제 누가 길거리에서 누구를 두드러 팼다든가 흉기로 사람을 찔렀다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어떤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장기간의 어떤 추적과 어떤 그런 기법이 있는 건데 일반적인 수사기관에서 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러면 사실 이제 국정원의 과거 이런 공안 수사팀이
전부 다 이제 지금 법에 따르면 2024년 이후에는 그 경찰청으로 다 옮겨져야 되는데 과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되겠는가? 그 새로운 뭐 조직 중에 일부로 가는 사람도 있고 안 가는 사람도 있고 그 조직의 어떤 문화, 분위기, 수사 기법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를 텐데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이제 국정원에서는 이거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경찰이 할 수 없다라는 어떤 위기감 내지는 자기 기관의 어떤 존재 이유를 부각시키는 부분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동안에 수사했던 것들을 지금이 아니면 이제 공개적으로 뭐 공개라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공론화시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상황은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그런 부분도 인정하지만 이 관련된 분들이 캄보디아에서 이제 공작원을 접선하고 교육도 받았다라는 이제 영장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설명을 해서 사실은 이 양반들이 뭐 제가 볼 때는 반정부 활동을 하고 어떤 하는 거는 만일에 그런 접선이나 교육이나 이런 게 없었으면 그냥 우리 흔히 하는 야당 내지는 약간 정부의 반대 입장에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었거든요. 그렇다고 보여지거든요, 아직까지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무슨 탄압이다 이런 어떤 식의 입장뿐만 아니라 정말 만났는지, 무슨 지령을 받았는지, 근데 뭐 그게 별거 아니라든지 뭐 이런 좀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좀 설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당사자들이나 진보 정당에서 마치 이게 사실 없는 얘기를 조작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 목적이 공안 수사권을 돌려받기 위한 회복하기 위한 거다라고 하면은 그거 역시 국민들의 공감을 받지 않고 헛돌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무슨 저기 반국가 단체 조직까지 가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본인들이 만일 그런 어떤 무슨 사정인지 몰라도 그런 사실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있었지만 반성한다든가 좀 이렇게 어떤 치기 어린 행동이었다든가 뭐 이런 아니면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면 그건 사실 무근이라고 이제 강력하게 부인하다든가 근데 오히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는 의혹을 풀기에는 적절한 방법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직 모든 것이 밝혀지지 않아서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동의를 하는 게 변호사님 말씀에 뭐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거나 반미 뭐 무슨 투쟁을 하고 뭐 아니면 이제 뭐 특정 어떤 위원회의 특정 인사를 뭐 이렇게 뭐 통해서 뭐 이렇게 장악하도록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뭐 북한의 공작원이다 그러면 내가 저런 걸 요구했을까? 라는 생각은 좀 솔직히 들거든요. 좀 더 스케일이 있고 좀 뭐 흔히 얘기하는 뭐 무슨 뭐 요인 암살, 뭐 주요 인사에 대한 포섭. 그러니까 좀 뭔가 굉장히 이거를 진짜 정말 국가보안법 위반 어떤 대공사건으로 보기에는 무게감이 지금 충분히 느껴지지 않는 게 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제 지금 일각에서 하는 얘기는 남한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북한하고의 어떤 연계를 이용해서 뭐 각종 무슨 암호 문구를 보내는 사람들의 숫자가 건수가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참 이게 예를 들어 70년대, 80년대 뭐 80년대 이전에 보면은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북한이 공작을 폈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국력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크게 나서 과연 이제 만일에 그런 정보 활동을 공작 활동을 북한에서 계속한다면 과연 뭘 노리는 걸까? 자기들이 어떻게 저렇게 조종을 하면 그 힘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할 수 있다고 정말 기대하는 걸까? 아니면 어떤 그 대북 어떤 그 감수성 이런 부분을 무디게 해서 뭐든지 이제 그냥 어느 정도 회합 통신하고 필요하면 그 자금도 좀 지원도 받고 하는 것들이 전부 별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좀 무디게 만들려는 또 그런 또 다른 뜻이 있는가 여러 가 참 생각을 복잡하게 합니다. 사실 북한이 지금 최근에 그 핵 개발하고 로켓을 미사일을 쏘는 거 보면은 상당한 금액을 거기다 쓰고 있는데 뭐 그 중에 일부를 이제 남한에다가 이렇게 좀 어떻게 투자를 한다 그럴까?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감수성을 무디게 하는 어떤 그런데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그 정부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너무 무감각하게 어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좀 되고요. 마지막 이슈입니다. 제주도가 지난주에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공공주도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민간주도로 간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시겠습니다.
풍력 발전 사업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내용의 풍력 개발 계획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에서 10년 전 방식으로의 회기라는 시민단체의 의견과 오히려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제주도의 의견이 맞섰습니다. 제주도는 정책 토론회를 열어 에너지공사에 지구 지정 권한 대신 관리 기능만 부여해 민간 사업자가 입지 선정부터 사업 추진까지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심으로 삼았던 가치는 공공성의 강화와 개발 이익의 정의로운 분배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핵심 가치로 해서 기존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쪽으로 고민을 좀.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시민들이 집단 반발하게 되면 사업 못합니다.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은 결과적으로 뭐겠습니까? 투자 예산 폭력이 지금 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까? 사업자가 돈을 뿌려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 수용성 목적이 변질되고 공공성이 더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공공성 강화, 제주 에너지 역할 강화라는 표현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교과서적으로 나오는 공공성이 일단 볼 때는 요거는 강화가 아니라 약합니다. 제주도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 방향을 다시 정립하겠다고 밝혔지만 찬반 의견차가 워낙 커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네, 방금 그 뉴스 리포트에서 보셨는데요. 제주도가 공공주도 2.0 풍력 개발 계획을 지금 내놓았는데 핵심적인 내용 중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제주에너지공사가 2015년부터 풍력 발전 사업 시행 예정자 지위를 독점적으로 갖고 있었어요. 에너지 공사를 통해서만 인허가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다시 돌아가고 에너지 공사는 그 외에 공공적 관리에 힘쓰라 이런 부분인데 에너지 공사의 어떤 그 독점적인 지위가 박탈되는 이 부분을 놓고 지금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공공주도로 가야 되는데 이런 지금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한 번씩 말씀. 공공성을 포기한다는 표현까지는 좀 약간 과한 해석인 것 같고요. 예. 제주에너지공사가 어쨌든 2015년 10월부터 사실 원래는 이제 지난달까지가 사업 시행 예정자 지위가 부여되는 기간이었습니다. 네. 이 기간 동안 후보지 선정이라든가 뭐 타당성 분석, 뭐 지구 지정 절차라든가 투자자 모집 등을 다 했어야 되는데 지금의 에너지공사의 인력 체계, 어떤 그 기관의 역량으로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부족한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사실 에너지공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것을 거의 찾아볼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도정 입장에서는 어쨌든 풍력 발전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같은 체제로는 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체제에서 좀 약간 판을 2.0으로 올리면서 뭔가 그러니까 주체를 바꾸는 예. 그런 나름대로 고려할 만한 그런 사항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풍력 자원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특별법에 예. 그 명확하게 304조 1항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풍력 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화석 연료로부터 대체 에너지 쪽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뭐 태양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제주도 주변의 상황에서는 풍력 자원이 가장 이제 유망한 그리고 이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자원이 되고 있는데 그 동안에는 저희가 이제 육상에서 풍력을 하다가 점점 이제 해상으로 가고 있고 해상도 최근에 이제 작년에 그런 얘기가 나왔죠. 추자도 인근에서 대규모 네. 엄청난 규모의 풍력 자원을 하겠다라니까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이제 확 커졌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제주도 이게 지금 이제 어떤 지리적인 여건은 시간이 지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제주도 입장에서는 어떤 그 산유국의 원유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이 풍력 자원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서 304조에서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대원칙은 제대로 천명이 된 것이고 근데 지금 사실은 어쩌면 이게 제주도 에너지 공사가 그거를 위해서 설립이 됐고 그런 지위를 가져왔는데 어떤 재원의 조달이라든가 어떤 기획 능력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한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작년에 그런 대규모 풍력 자원의 개발에 대한 어떤 그 전망이 나오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그 이제 그 기준의 개정이 얘기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업 시행자 예정자 지위를
뭐 박탈이라도 할까요? 변경을 시키면서 관리 기능을 하는 쪽으로 몰아갔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사업 시행자로서의 역할은 거의 포기하듯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만큼 또 한 가지가 그 기준에 보면은 자기 자본을 많이 확충해라라는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대규모 어떤 사업을 하기로는 지금 제주에너지공사의 납입 자본금이 한 1,3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수권 자본은 이제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범위를 5천억까지로 만들어 놨지만 실제 자본금이 1,300억 정도 아직 한참 모자란 거죠. 그런 대규모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있지만 우리가 이제 풍력으로 뭐 내일 바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공공이 주도가 돼서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도 사실은 과거에는 어찌보면 공공을 너무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에너지공사가 다 하고 민간이 들어갈 자리가 사실 없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구 지정이라든가 사업 시행 예정자로서 독점하다시피 하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풀어주되 이거를 마치 관리자로서 뒤로 빠져버리는 거는 어떤 이제 유전의 개발 발을 다 이제 주면서 우리는 관리만 하겠다라는 것처럼 그런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너무 왼쪽으로 갔다가 또 너무 오른쪽으로 가버리는 위험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좀 중심을 찾아갈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민간도 할 수 있고 공공도 할 수 있지만 항상 민간과 공공이 어떤 협의를 해서 민간이 과도하게 독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도라든가 지방공기업은 관리자로 빠지겠다라는 거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제주 지역 주요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명쾌한 주는 다음 주 설 연휴 기간에는 한 주 쉬고요. 2주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날 항상 지켜주던 너